더 이상 지붕 없는 일자리에서 미국인들이 일 안 합니다. 이미 이런 제조를 하기에는 너무 풍요로워졌고 너무 따뜻해졌다. 급한 건 지금 미국이에요. 전 세계의 최첨단 장비, 부품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국가의 태반이 중국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를 육성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낸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 요즘 미국이 제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제조업 부흥에 도움될 만한 일련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워딩을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다시 예전처럼 철강 산업도 직접 하고 자동차도 예전과 같은 그 엄청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백색가전, 조선 등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제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국가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미국이 준전시 상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바빠서 유튜브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은 이 전쟁 곧 난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준전시 상태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전쟁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군수 물자 중에 가장 영순위는 철강입니다. 근데 전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의 50% 이상은 중국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이들 국가들이 전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의 거의 80% 육박하는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그리고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일본과 한국 이런 국가들 다 조강 생산 능력 다 합쳐봤다 10% 좀 넘는 수준이지 2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탱크, 장갑차, 미사일, 잠수함, 함선, 군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철을 기반으로 만드는 물건인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캐파가 이렇게 큰 격차가 난다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이 그 전쟁에서 교두보를 만들거나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철강만큼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서도요 3가지 관세가 있죠. 상호관세, 보편관세, 그리고 품목관세가 있는데 보편관세는 일단 전 세계 모두 10%는 다 내. 이게 보편관세고요. 두 번째는 상호관세는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의 무역의 관계, 특수성상 얼마 더 내야 될 것 같아. 그 국가별로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게 상호관세고요. 마지막이 특정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품목관세인데 철강은 미국이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전시를 준비하고 또 제조 부흥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깬다. 이렇게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를 그러면 미국이 다시 육성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전시를 대비하는 목적이 일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조선업, 그리고 미래 첨단 무기체계 가장 필요한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을 전부 미국에 놓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제조 부흥이라고 제가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요. 실제 어떤 국가가 제조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나라의 국민소득입니다.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돼버린 미국은 더 이상 지붕 없는 일자리에서 미국인들이 일 안 합니다. 트럼프는 금융 투자 또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지만 건물을 직접 지어서 그걸 분양도 해봤던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제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건물이라는 걸 하나 올린다는 건 이것도 종합 제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그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지붕 없는 일자리에서는 일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 너 이제 조선업 시작해봐. 너 이제 반도체 다시 만들어봐. 너 이제 철강산업 다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게 또 미국 기업과 합작회사로 다시 반도체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달라든가 한국 회사에게 또 미국 기업과 배 만드는 회사의 조인트 벤처로 설립해달라. 이걸 1차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 미국 회사들도 관심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미국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장만이라도 미국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실제 미중 간에 커다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최첨단 장비, 부품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국가의 태반이 중국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대표적으로 다 반도체 3개 강국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이 더 첨예한 갈등의 골로 진입을 해서 중국이 중국 근해를 전부 봉쇄해버리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서 생산하는 첨단 부품이나 기자재는 더 이상 미국에서 수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생산 거점 공장만이라도 미국에 갖다 놓자. 이게 가장 지금 영순위 숙제인 것이지,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누군가가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미국 기업 중에 누군가가 우리 HD 현대라든가 하나오션처럼 배를 직접 만드는 거, 이거는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미국인들처럼요, 거의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이렇게 바짝 올라온 국가의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 에어컨 밑에서, 그리고 주 4일, 5일에 가까운 근무 환경,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또 느긋하게 돌아도 오고,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걸 희망하는 것이지, 진짜 강판이 70cm 정도 되는 이런 두께감 있는 그 배 안에, 한여름에 도크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용접을 한다? 야, 저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이 갑판에 있는 강철도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할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성 아니고선 그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미국인들은 이미 이런 제조를 하기에는 너무 풍요로워졌고 너무 따뜻해졌다. 그래서 본인들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버렸고, 이런 것들은 다른 여타 선진국과 중진국에게 맡기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가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그나마 제조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요, 두 가지인데요. 미국의 제조는 크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영역과 아주 로우 부가가치 영역이 둘 다 공존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고부가가치는 그 제조 파트의 기술이나 원천 특허라든가 아니면 설계 디자인 영역, 이거의 제조 부분에 이걸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에서 이쪽 영역은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이 웰메이드 돼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팔렸을 때 그 팔려서 생기는 부가가치 중에 과반이 가까운 정도가 이 기술에 대한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국인들이 하는 제조 파트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나 우수한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높은 소득과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직 미국 내에 제조를 직접 하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파트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말 그대로 블루칼라라고 다 못 배운 건 아닙니다만, 블루칼라 중에서 저학력 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제조를 직접 미국에서 육성하려는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두 번째 맥락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를 육성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미국 내의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조 단계에서 제품의 가격을 낮추게 만드는 중요한 인건비 절감, 이거 어떻게 도모할 것이며, 공장에서,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공장에서 일할 청년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낸다? 이거는 제조를 육성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죠. 한국 기업들이 한국인 근로자들 일부와 그 다음 뭐다? 자동화된 설비, 그리고 곧 도래할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과 함께 물건을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다시 제조 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수급 가격을 가장 싸게 제공해 줄 수 있고 신재생 포함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이상 외국인 값싼 근로자가 아니라, 그리고 너무 많은 연봉을 줘야 되는 미국인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내에 이런 공장들 중에 몇 개는 들어와라, 이런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도래할 AI를 비롯한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거점을 미국 내에 만들어야 되고, 그 거점의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 구축을 해야 되는, 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트럼프의 임기가 이번이 마지막 4년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4년 안에 성과로 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장 착공도 빨라야 되고 그 공장이 가동되는 것도 빨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구현하기에는 미국의 비자 시스템과 비자 문제는 사실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뀌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그동안의 관례에 의거해서, 그동안 허용됐던 관례니까요, 일단 그들이 공장 급하다고 하니 가서, 이게 취업비자, 공식적인 취업비자는 아니지만 가서 일하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 달 정도 자문하다가 또 올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신 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은 트럼프에게 받은 또 다른 숙제 있잖아요.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그리고 온전한 비자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솎아내라, 이 숙제를 받았으니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공장을 정말 말 그대로 급습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 트럼프한테 다른 숙제를 받은 거잖아요, 동맹국으로.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숙제가 충돌된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르게 미국하고 이 비자 문제는 합의가 도출됐죠. 왜? 급한 건 지금 미국이에요. 아니, 우리 보러 와서 공장 지어달라고 한 것도 미국이고 빠르게 해달라고 한 것도 미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스스로도 이해가 돼서 기존의 관례대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다시 미국에 와서 그 공장 빨리 착공하고 짓는데 일조해 주십시오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아니,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뭐 마치 그냥 눈 감아 주는 듯하게 원래 관례대로 그냥 하시죠,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제대로 편하게 일하러 갈 수 있게끔 비자 문제를 개선해달라, 이번에 개편해달라. 그리고 그런 전례가 이미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최우방국 대우를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미국의 출입국 관련 당국과 그리고 미국 백악관 쪽에서는 이 법안 개정은 약간의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논의할 게 있으니 천천히 하자. 그리고 원래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문화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이 그 서구 국가들의 그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리게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비자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줬던 것은 그들이 지금 그만큼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인들 입장에서도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을 우리 기업이니까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챙기고 문제가 생겼을 땐 다시 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짓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 자, 상황이 변하면요, 이 잡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미국 기업들 중에서 누군가가 유력하게 다시 어떤 새로운 방법론으로 배를 정말 잘 건조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제가 20세기 산업사를 공부해 본 경험으로서는요, 진짜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바로 우리 기업들은 내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 기업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커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거기에 발목을 잡는 형태로 미국 내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업의 상황을 훨씬 불리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20세기 전 세계에서 확인되는 전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대기업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진출이 꼭 필요할 때 나가는 거고, 야, 진짜 더 이상 한국에서 하는 것보단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면 동남아, 중국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때만 그동안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하는데 나간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코 우리 기업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볼모 하나가 잡힌 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조업 발달에 있어서 빨리빨리 뭘 해야 된다라는 문화도 굉장히 크게 기여한 바가 큽니다. 비즈니스는요, 직장인과 사업가의 딱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보다 사업가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잘게 쪼개서, 아니면 타이트하게 내 점심시간도 줄이고 아니면 이동시간도 줄여서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지, 그래서 더 하나라도 더 돈을 더 매출을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인은 사실은 많지 않죠. 물론 보험 세일즈 쪽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장인이 아니라 내 사업자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만나서 계약 사인하면 그게 내 이익으로 오니까요. 그런 그 분들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주어진 일과에서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직장 다니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사업하게 해요. 자, 그런데 사업가는 다르죠. 내가 안 움직이면 고객 하나라도 덜 발굴되는 거고, 내가 자버리면 메일이나 인터넷에 홍보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가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분들이 또는 많은 외국의 CEO들이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더 놀라운 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근로자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실제 글로벌 탑티어의 컨설팅 펌의 아시아 헤드로 계셨던 분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싱가포르에서 일하러 오는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켜봤대요. 그런데 저 죄송하지만 제 테이블에 그 물컵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동남아나 중동 지역에서 좀 가까이 그쪽에 문화권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제 책상 위에 그 물컵이 있는 그 근처 좀 치워주세요 하면 진짜 물컵과 그 근처만 치웁니다. 딱 왔는데 여기도 좀 닦아야겠네, 여기도 닦아야 되겠네 보이는데도 물컵 치워달라고 했으니까 물컵만 버려요. 그런데 한국인은 어떤 수준이다? 물컵 좀 치워주세요라고 부탁하면 그날만 물컵만 치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 마신 물컵으로 본인이 간주된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치워드려야겠네 해서 그 뒤부터 그걸 루틴으로 만들고 자기 업무에 플러스로 더 편입시켜서 그걸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번 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한국인들이 남다른 근면성,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제때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산업 경쟁력, 제조 경쟁력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로 이어진 게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뭔가 예전에 분명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희생해왔던 거, 이거를 부정하는 학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70년대 산업화 하던 당시, 80년대 산업화 하던 당시, 그때 우리 그 근무 시간 6시든 7시든 딱 끝나고 초과 근무했다고 어느 대기업이 초과 근무 수당 줍니까? 주말에 나와서 근무했다고 어느 대기업이 주말 추가 근무 수당을 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또 예전에는 진짜 안전 장비도 정말 무슨 안전장비가 어딨어요. 조심해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그런 어찌 보면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래 이게 국가 일이고 이런 거 우리 다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또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물론 그때는 평생 직장의 마인드도 있었으니까 가능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 나름대로 우리의 그 근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 반대로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고 크고 좋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큰 기업에 입사했는데,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평생 애들 키우고 은퇴할 때까지 여길 다녀야 되는데 이건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식구에서 제일 큰 어르신인 CEO, 회장님이 자 오늘도 내일도 나와, 토요일날 나와, 일요일날 나와 했는데, 마치 요즘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오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 안 나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진짜 적정한 처우와 대우, 급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했던 것도 한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라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제조를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대거 인력이 투여되거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인력을 투여해도 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에선 더 이상 경제성이 안 나와요. 직원들 인건비를 다 주고 기껏해야 1,000만 원 버는 사업, 500만 원 버는 사업, 그걸로는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파트의 제조는 관심이 없어지고 심지어 소멸도 됐고요. 그럼 유럽이나 미국에서 남아있는 제조의 직접적인 영향은 뭐냐? 오히려 이 엄청난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엄청난 어드밴스드한 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된 아주 정밀 부품, 정밀 기계장치, 이런 부분은 더 고도화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요, 말 그대로 정말 자동차를 몇만 대씩 매달 찍어내야 된다, 뭐 어떤 거를 뭐 백색 가전을 매일 내가 나사만 조이면서 세탁기 뭐 TV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1년에 딱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간 기계장치, 엄청나게 정교하게 용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인증장치, 이런 거 딱 1년에 3대 팔거나 5대 팔거나 10대 팔면 올해 장사 끝났어 하는 이 정밀한 기계공업, 정밀한 제조업, 이런 쪽으로 일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 현장을 가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만든 그 자동차 브랜드는 한국산인데, 그 자동차 만드는 데 투여되는 팔이 이따만한, 제 몸체만한 이 로봇팔이 갑자기 칙 붙어가지고 막 용접하고 칙칙칙칙 하고 싹 빠지고 하잖아요. 그 로봇팔 만드는 건 일본 회사나 독일 회사나 미국 회사고, 그 로봇팔을 제어하기 위한 유압기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도 또 독일이나 또 아니면 핀란드나 프랑스 뭐 이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나 탱크도 겉에 이 패키징은 K9이나 뭐 이런 거지만 그 안에 예전에 가장 중요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나 독일제 쓰고 이랬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씩 더 국산화를 해왔던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따라서 유럽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더 고부가가치 제조로 가버린 겁니다.